2018년 8월의 캘리포니아는 여느 때처럼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평화로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폰타나시는 골프장을 중심으로 조성된 조용한 주택가가 있는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교외 도시입니다. 바로 그곳에 토마스 부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토마스 시니어는 당시 71세였고 아들 토마스 주니어는 당시 53세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된 것은 각자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들과 아버지 모두 아내와 별거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동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체로 각자의 관심사와 각자의 친구들과 함께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종종 심하게 다투기도 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고 바로 마고라는 이름의 허스키와 보더콜리의 믹스견이었습니다. 부자를 하나로 묶는 것은 마고의 존재였습니다. 푹신한 털을 가진 이 사랑스러운 반려견을 위해 부자는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고 돌봄을 나누었습니다. 마고는 이 가족의 중심이었고 두 사람을 연결하는 끈이었죠. 2018년 8월 당시 토마스 부자는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며 짐을 정리하고 집의 일부를 보수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죠. 아들 토마스가 대부분의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정리 중인 물건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공사 자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경찰이 의심을 품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2018년 8월 7일 오후 9시 30분경 그날 저녁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토마스 시니어는 집을 나섰고 그의 손에는 마고의 목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골목 끝에 있는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가져오기 위해 마고와 함께 산책을 나가곤 했었습니다. 몇 분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고 마고가 혼자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처음에 토마스 주니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고 종종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방문하곤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고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와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죠. 토마스 주니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연락 없이 집을 비운 적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지 거의 17시간이 지났고 토마스 주니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전화를 걸기로 결심합니다. 2018년 8월 8일 오후 2시 30분경 그는 폰타나 경찰서에 비응급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그의 의도는 단순했습니다. 혹시 동네에서 길을 잃은 노인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죠. 전화를 받은 담당관은 조안나라는 여성이었고 그녀는 토마스 주니어가 아버지의 실종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 흥분하거나 약간 불안해하는 듯한 목소리 대신 토마스의 말투는 차분했으며 무심한 듯 말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논의 끝에 경찰은 전화 통화에만 의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토마스의 집에 직접 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의 행동을 가까이서 지켜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조안나와 그녀의 상관은 토마스의 집으로 향했고 토마스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조는 예의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어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관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집안에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는 마치 살 수 없는 곳처럼 느껴졌죠. 그것은 부자가 집을 팔기 위해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경찰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토마스에게 아버지와 다투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토마스는 아버지가 떠난 후에도 계속 작업했던 이유와 아버지의 물건들이 왜 어지럽게 쌓여 있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피곤한 상태였기에 말을 더듬기도 했습니다. 결국 두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먼저 경사가 도착했고 그 다음에는 형사들이 도착했죠. 토마스 시니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매트리스가 없어졌고 욕실 샤워 커튼도 없었습니다. 그의 소지품 중 일부는 마치 버릴 것처럼 쌓여 있었죠. 토마스는 자신과 아버지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아버지의 옷 중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의 침실 벽 한쪽이 손상되고 구멍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토마스 부자의 집은 평범한 현장처럼 보이지 않았죠. 토마스의 몸에 긁힌 상처와 멍 자국으로 인해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에 대해 토마스는 작업하다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경찰이 집 곳곳에서 말라붙은 혈흔을 발견하자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토마스는 혈당 검사와 작업 중 다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경찰은 그를 의심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더 많은 질문이 이어졌고 토마스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을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경찰서로 가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점점 더 충격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토마스는 이른 저녁 시간에 처음으로 취조실에 들어갔고 처음 90분 정도의 조사는 정중하고 합리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사관들이 토마스의 집 부자의 전화기 그리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있었죠. 토마스의 아버지가 사라진 지 약 24시간이 지났고 두 번째 신문이 시작되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조사관들이 혈흔으로 보이는 것의 사진을 촬영했고 탐지견은 2층 침실에서 인간 유해의 냄새가 있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형사는 8월 9일 새벽까지 토마스를 신문했고 오전 4시 41분 이제 용의자로 간주되는 그에게서 DNA 샘플을 채취하게 됩니다. 토마스에게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두 번째 밤이었죠. 8월 9일 오전 두 형사는 토마스를 커피숍으로 데려갔고 그 후 몇 시간 동안 차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토마스 아버지의 옷 일부가 기증된 기부함으로 갔고 새 집들이 건설되고 있는 주택 단지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 형사들은 유기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처럼 보였죠. 어느 순간 골프장의 연못 근처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형사들은 또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을 이용해 토마스를 질책하며 그가 아버지를 해쳤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토마스는 형사들이 선을 넘고 있다고 느꼈죠. 8월 9일 오후가 되었고 형사들은 토마스를 경찰서로 다시 데려와 취조실로 향했습니다. 토마스는 한 언론사를 통해 변호사를 요청하거나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칼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고 칼이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형사들은 그를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형사들은 칼에게 토마스가 살인 혐의로 구금될 것이라고 말했죠. 이어 그들은 칼에게 토마스가 혈흔이 묻은 옷을 버리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칼은 토마스가 아버지를 어떻게 살해했는지, 왜 살해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경찰을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칼은 토마스에게 경찰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형사들이 취조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토마스에게 이제 그만 자백하라고 말했지만 토마스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취조실을 나온 후 칼은 경찰관의 입에서 그 증거가 정황 증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후 칼은 토마스와 만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은 시간, 형사는 토마스에게 아버지를 찾는 것을 돕지 않으면 최대 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는 당신이 죽였기 때문에 실종된 거야 라고 말했고 그런 다음 그들은 부자의 반려견 마고를 데려와서 마고가 범행을 목격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형사들은 대놓고 토마스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죠. 토마스가 경찰서에 간 지 약 24시간이 지났고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지 거의 이틀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향한 추궁은 점점 선을 넘어가고 있었죠. 토마스는 고혈압, 천식, 우울증, 스트레스를 앓고 있다고 말하며 약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하지만 그들의 눈에 토마스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처음에 형사들은 약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범행이 어떻게 일어났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막대기, 깨진 맥주병, 칼이나 가위, 범행 도구가 무엇인지 물었죠. 결국 토마스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위를 집어 소파로 가서 아버지를 찔렀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뺨을 몇 번 때렸지만 깨어나지 않았고 아버지의 시신을 욕실 커튼으로 감싸 트럭에 실었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취조실에서 토마스는 지쳐 있었고 혼란스러웠으며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무너져 내렸고 울부짖으며 셔츠를 찢어버렸습니다. 형사들은 토마스의 이러한 행동이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라고 판단했죠. 형사들은 계속해서 세부 사항을 추궁했고 토마스는 쓰레기통에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혼자 남겨졌을 때 신발끈으로 살자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전화한 지 2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고 복용해야 하는 약도 먹지 못했으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당시 토마스는 모든 사람이 흑백으로 보였고
마치 전기 충격 같은 신체적 고통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들은 계속해서 토마스를 밀어붙였고 마고가 범행을 목격해 큰 트라우마를 받아 안락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형사팀이 취조실로 교대에 들어왔을 때 마고는 보호소에 있었고 유기견으로 인계되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해 정신과 검사를 위해 최대 72시간 동안 강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에 입원시키게 됩니다. 토마스는 주말 동안 병원에 입원했으며 누구와도 접촉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폰타나의 형사들 중 적어도 한 명은 토마스 시니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마지못해 토마스 시니어의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아버지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자신을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를 기다리며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공항으로 달려갔고 놀랍게도 그들은 토마스 시니어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미란다 원칙을 낭독한 후 경찰차 뒷좌석에 밀어넣었습니다. 8월 7일 화요일 밤 토마스 시니어는 길끝에 있는 우편물을 가지러 집을 나섰고 하지만 그게 그의 유일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 걸어가 기차역에 도착한 후 기차를 타고 형제의 집을 방문했고 그리고 나중에 버스를 타고 친구 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딸을 만나러 가는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공항으로 향했죠. 그는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토마스가 처음부터 형사들에게 아버지가 여동생을 만나러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던 겁니다. 심지어 여동생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줬죠. 그런데도 형사들은 그녀에게 전화하는 대신 토마스를 기소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토마스 시니어가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범죄 현장 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그의 가죽 소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심지어 자동차까지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에게 토마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토마스에게도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정신과 병동에 있었고 어쩌면 자신의 손에 의해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병동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토마스 시니어는 그를 만나고 싶다고 전화하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모든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계속 고통받게 했고 전화에 차단을 걸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게 했어요. 라고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두 사람을 전화로 연결해주고 나서야 토마스는 마침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운명적인 산책을 나간 지 일주일 후 토마스가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마침내 부자는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토마스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마고에게 마이크로칩을 이식해 놓았습니다. 그 작은 칩 덕분에 마고는 목숨을 건졌고 보호소 직원들은 안락사되기 전에 주인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이 마고를 데려왔을 때 마고는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토마스가 아버지와 재회한 후에도 경찰은 사건을 포기하는 대신 토마스가 집에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거나 살해했다는 의심을 떨쳐버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피해자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결국 경찰은 토마스의 트럭에 추적기를 부착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소파와 집안 다른 곳에서 의심되는 혈흔 샘플이 채취되었지만 제3자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수사는 막다른 길로 치닫고 말았고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토마스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인 2019년 8월에 토마스는 폰타나 경찰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15명의 경찰관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일부 청구가 기각된 후 2024년 봄에 약 90만 달러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 합의금은 토마스가 겪은 고통에 대한 일부 보상을 제공했지만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를 신문한 경찰관들은 승진했고 폰타나 씨는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내부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경찰에 전화하지 마세요라는 토마스의 비극적인 결론으로 남아 있습니다. 토마스는 인터뷰를 통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몇 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측면 중 하나는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책임의 부재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들 대부분 승진했고 그중 한 명은 경찰서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격 면책 원칙은 공무원들이 명확히 확립된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부터 보호받게 해줍니다. 이 높은 기준은 종종 경찰관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마스 역시 자격 면책을 근거로 항소해서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재판을 받는 대신 합의에 동의한 것입니다. 한 논평가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 평생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그들 덕분에 지역 대중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의회나 미국 대법원이 자격 면책을 손봐야 할 것입니다. 사건 전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살며 때때로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는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그들의 유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토마스가 심각한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는 동안 아버지는 그의 일상을 돌보았고 아들이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때 아버지가 대신 받았습니다. 2023년 2월 마고는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부자는 그 사건으로 인해 끈끈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